자, 부동산 얘기 드디어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활짝 웃는 웃음, 저거 보면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제가 사람의 그 취향을 존중하니까 제목을 읽어볼게요. 서울 집값 욕먹는데 대책이 없다. 제가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요. 대책이 없어요.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요. 해결이 안 되네요. 그런 말을 정치에서 하시는 분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반응이 어때요? 정말 이거는 제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네. 현직 대통령까지 아니 그 이전에도 아마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네.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지금 아니 정부가 부동산을 갖다가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대책이 없다 하고 실토를 해버린 것인가? 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정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발표 내용인 뉴스인데요.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장은 그야말로 멘탈 붕괴 직전이다. 정말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짤이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러면서 지금 실제 부동산 사장님들도 네. 문의가 갑자기 늘었다. 근데 이 문의가 단순하게 매수 문의만이 아니라 네.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마저도 매물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갖다가 금요일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지금 현재 그 부동산 현업 종사자들의 반응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철렁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좀 부동산에 있어서는 좀 충격적인 일이 발생된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밍님이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라고 하고 있냐? 손을 대지 마 그냥. 마이무스님은 이놈 그냥 한마디 딱 하시고 그리고 ALS님은 돌겠네. 끝까지 전지님 우액. 진짜 저게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저게 네. 마치 그런 거잖아요. 네. 환율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총재가 네. 달러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더 공격적으로 올라간다니까요. 실제로 본인이 패가 없어도 패가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패가 없다는 걸 그냥 다 까버리면 당연히 저게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진짜 저런 표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방송을 보셨군요. 네. 저는 이게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진짜 네. 저런 표정으로 저 말씀하시는데 네. 비유가 너무 적절했습니다. 맞아. 한국은행 총재가 네. 환율 이거 통제할 방법이 없다 하고 이야기한 거하고 이게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너무 적절한 비유였던 딱 것 그거네요. 같아요. 연준이 네. 세계 경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몰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저거는 근데 어쨌든 저 상황에서 심각성이 없는 것 같았어요. 왜 저런 표정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 속 뒤집어서 좋아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셨던 게 좀 궁금했던 게 나름대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를 저희가 이제 내재화 시켜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한 배경이 뭘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여기서부터는 네. 이거는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라고 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부터 시작해서 조정대상구역, 투기과열지구 이 세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시장을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네. 전 지역을 묶여버리게 되면요. 이게 앞으로 투자자들이 개입이 여지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세 시장이 앞으로 새로 창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갭 투자자들이 있어야 전세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이런 전세 물량만이 아니라 월세 물량까지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시장에서 급속도로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 세입자들은 또 계약갱 신청권을 그렇죠.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임대차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질 여지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이번 12월과 내년 1월까지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내년 3월이 되게 되면요. 입주 물량마저도 급격한 감소를 갖다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부터는 임대차 시장이 버텨내지를 못할 정도로 네. 전세가 급등과 월세가 급등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잡고 갈 수 없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그 11호 부동산 대책 장기간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 본질은 임대차 시장이 버텨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배경에는 네. 지금 어쩔 수 없다.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한번 여론의 반응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네. 한번 보는 거네. 안 보는 정도로 아. 던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좌파들에서 죄송합니다. 네네. 좌파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좌파 성향의 네. 그 전문가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 잘했다, 솔직했다 하면서 맞장구 쳐주고 네. 이게 훨씬 더 당연한 거다 하면서 지금 집값 상승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포장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면서 언론 분위기가 집값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어. 그러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버려도 그리고 나서 집값 폭등이 나올 수밖에 네.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는 누적대기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을 살려고 했다가 시장이 안 좋아? 잠깐만 기다려보자 하면서 이게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버티는 이 누적대기 수요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누적대기 수요가 점점 쌓이다 보면은 한 번에 폭발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거래량이 급감이 나왔다가 다시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되기 직전에 네. 추석 전후로는 네. 거래량 폭발이 나오듯이 이렇게 억지로 누르는 네. 구간에서는요. 그 다음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거래량 폭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풀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다간 폭등이 나올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니까 미리 한번 간 좀 보자 아. 하면서 던진 게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한번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제 이어서 보면은 지난 20년간 주택 가격은 유동성, 주택 수급, 금리, 경기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이렇게 딱 가져오셨는데 이게 이제 폭등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네. 왜 폭등하는가? 음. 라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유동성적인 측면이 네.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된다 네,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유동성 다음으로는 주택수급, 주택수급이란 거는 입주 물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금리, 다음으로 경제성장률 순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수도권만을 한정해서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금리가 최우선순위고 바뀌고요. 유동성, 주택 수급, 경제 성장률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리와 유동성이라는 것은 뭐 서로 띄워놓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금리가 이렇게 앞단으로 수도권으로 올라온 이유는 물론 서울의 주택 가격이 좀 비싼 부분, 대출 네.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으나 사실 지난 자이언트 스텝, 2022년도에 자이언트 스텝 4차례의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는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고 사실은 금리는 약간은 후순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급격한 금리 변화라는 가정 자체를 갖다가 배제하고 보게 된다면은 네. 지금 현재 유동성, 주택 수급 그리고 경제 성장률 순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바로 유동성이라는 부분이죠. 유동성. 지금 안 줄이려고 하잖아요. 안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서도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네. 뭐 지난 2022년 금리 폭등의 그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유동성이 가장 첫 번째다. 이 유동성은 M2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이 유동성 자체를 갖다가 앞서 기사 소개해 주셨지만 네. 올해 예산이 721조예요. 네. 자, 바로 통화량 팽창의 가장 직접적인 부분 정부 예산 세수 대비 정부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부분이 또 유동성 폭발을 갖다가 암시하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올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정책 딱 떠오르시는 게 소비 쿠폰을 그렇죠. 네, 소비 쿠폰. 민생회복 소비 쿠폰. 네. 이것이 M2 통화량 폭증에는 그렇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유동성 팽창과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네. 당선되고 나서 왜 이렇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느냐? 이게 별게 아니군요. 그렇죠. 유동성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게 아니 그냥 기본소득 음. 이런 부분도 네.
맞죠. 유동성 팽창이고 또한 확장 재정 네. 이런 부분이 유동성 팽창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나라를 갖다가 재정을 갖다가 건전 관리보다는 팽창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이건 뭐 예고된 나라를 갖다가 재정을 갖다가 건전 관리보다는 팽창 가격의 상관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뿌려대니 네. 이 연타가 기대치와 네. 실적 네. 이러한 부분과 합쳐지고 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에 또 한 번 쿠폰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예상이 되면서 지금 주택가격은 결코 떨어지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사실상 본질적인 거는 본인이 유동성 팽창을 갖다 만들어놨고 앞으로도 팽창을 시킬 거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11호 부동산 정책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이재명 정부의 그 모든 정책 방향이 하나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M2 통화량 증감률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M2 통화량 기준이 다른 국가와 다르게 수익 증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했다는데 일단 이것 분석부터 먼저 해볼까요? 지금 이 분석은 뭐냐면요. 통화량 M2를 갖다가 미국, 한국, 유로, 엔화를 갖다가 20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본 거예요. 통화량 정도? 팽창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나 단순 비교를 해본 겁니다. 봤더니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낮아진 이유도 미국 달러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팽창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특히 2020년 구간, 2019년 구간과 2020년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이때 갑자기 달러가 그때 통화량이 40%가 급증이 나왔던 그 구간에서 저렇게 통화량 팽창이 나왔던 건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통화량 팽창은 지금 미국의 팽창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게 지금 저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축통화라고 이야기할 쓰는 유로 혹은 그렇게 통화량 팽창을 갖다가 노리고 있는 제발 통화량 좀 팽창 좀 되어줘 하고 외치고 있는 일본은 겨우 1.38배 늘어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1.96배가 올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좌파들의 논리대로 아무리 통화량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나라 통화량 4,400조인데 아니 왜 4개월 못 찍어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통화량 팽창으로 인해서 지금 환율을 갖다가 지금 이 부분도 이창용 총재가 계속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통화량 팽창 이걸 단순 비교는 어렵다라고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참 잘해주셨는데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 다음 같아요. 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돈 풀어서 환율 상승한 거는 이제 오해다. 자. 오해.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저게 내가 예를 들어 뭐 그 친한 그 이성과 그 손잡고 호텔 들어갔는데 아무 일 없었다. 그 불륜이라는 건 오해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저게 말이 안 돈을 풀면 환율이 상승하죠. 진짜 저런 말을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해요. 저기 있는 분들이 한국은행에 있는 분들이 힘들겠구나. 본인들이 저게 모르겠습니까? 저러면 이제 본인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그냥 말을 좀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거는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죠. 우리 슬리피지님이 오해 5번 맞음. 아델님은 푸하하하 이렇게 그러시네요. 자 여기서 이 기사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직접적인 핑계를 댄 것은 바로 수익증권. 우리나라 M2 통화량 집계는 수익증권이 포함돼 있어. 다른 국가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수익증권 규모가 우리나라 M2 통화량 규모가 약 4,400조 원일 때 지금 수익증권 규모는 사실상 465조밖에 안 돼요.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0년 전에는 수익증권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통화량 팽창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가파르게 나오는 결과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돈 풀어서 환율 상승 오해다.
이거는 결코 오해가 아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좀 약간은 당황스러운 게 미국의 파월이 시장을 갖다가 압박하고 할 때 뭐 거짓을 근거로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팩트를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좀 이거는 이 오해가 아닌데 오히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수익증권을 제외하고 통화량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2025년 1년치를 갖다가 같이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명확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죠. 통화량 팽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통화량 팽창이 확 나오는 게 나오죠. 그렇죠. 네. 오히려 확 그게 나오죠. 더 더 자세하게 네, 드러납니다. 더 띄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국은행에서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네. 내년 1월부터 수익증권 통화량 공개할 때 네. 2025년 1년치 혹은 2년치 2024년까지 함께 공개를 하게 되면은 네. 통화량 팽창 정도가 정부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순수 수익증권 제외하고 네. 통화량 팽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계부채가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정도까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국은행이 사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꾸며낸다는 거죠?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설마 한국은행에서 아. 꾸며내기는 하겠습니까만.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다. 뭐 그런. 근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정말 네네. 고민하게 투명하게 지금 네네. 이게 오해라고 주장할 정도라면은 네네. 2025년과 네. 2024년 수익증권을 제외한 통화량을 갖다가 전부 다 공개하면 되는 네.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기 계신 분들이 네. 나름 그래도 경제학도들 중에서 제일 엘리트들만 가잖아요. 저기 써 있네요. 네, 모를 리가 없죠. 네. 그냥 이제 그들도 곤욕스러울 겁니다. 제 생각에 그들도 네. 곤욕스러울 거예요. 네, 네. 초엘리트 많다라고 네. 하셨고, 자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서 왜 도대체 팽창을 하느냐, 집값이 팽창을 하냐라고 하실 때 유동성 이야기해 주셨고 또 그 네. 외에 수급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 말고 또 만약에 다른 집값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음.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어.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집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무조건 미쳐요. 음. 그런데 이 영향을 미치는 속도가 좀 있어요. 아. 이 유동성이 인마이 파켓으로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네, 그 네. 기간이 있을 뿐이지 음. 결국 이게 누적돼서 누군가의 파켓으로는 들어간단 말이죠. 음. 그리고 이 부분이 유동성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네. 이것보다 더 급격하게 주택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산위원회에서 여기까지는 접근을 안 했어요. 근데 네. 여기 접근하고 나면은 영린을 건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영민 한번 건드려. 안 되는데 저희 자, 네네 여기를 아주 살살 건드려 보는 걸로 네네 사실 이 유동성이라는 것보다 네. 주택 시장에 가장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바로 세금입니다. 네. 지금 이 세금이란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시장에 우리 경제학과 1학년을 갖다가 들어가게 되면 네. 제일 먼저 대학교에 경제학과 1학년 들어가게 되면은 경제학 원론이라는 걸 가장 먼저 배웁니다. 네. 그리고 경제학 원론의 가장 앞쪽에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요와 공급 곡선이에요. 네.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네. 시장 가격이 공급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서 가격 결정권이란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뭐죠? 바로 조세의 정가 및 귀착이죠. 어.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과연 이 세금을 갖다가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판매자인가 네. 아니면 소비자. 매수자인가? 아. 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보통 사실은 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사치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갑자기 세금이 늘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뭐 명품 파카가 있다고 치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 세금을 갖다가 한 300%, 400% 매겼다고 치죠. 그럼 이게 가격이 400만 원이 됐다고 하면은 이게 전혀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매출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늘어나는 증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공급자한테 많이 귀착된다라고 보면서 매출량은 확 줄어드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이러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가 결정되는 건데 네. 안타깝게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이게 사치제가 아니에요. 네. 아. 필수제라는 거죠. 네. 그럼 이 필수제라는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은 내가 집값이 많이 올랐어? 아니 네. 월세가 많이 올랐어? 네. 아 그러면은 나 월세 안 내고 어떻게 살까요? 그냥 집을 사든가 아니면 전세를 사는 거고. 그것도 부동산이죠. 네, 맞죠. 그러니까 피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 텐트를 친다거나 텐트를 쳐도 하다못해 그 땅에 대한 임대료는 내야죠. 맞죠, 그렇죠. 하다못해 그러면 책임자가 한강에다가 배 띄워놓고 네. 있다 한들 네. 그걸 정박비는 내야 될 거 맞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는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세의 정감이 규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주택에 세금이 붙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수자에게 전가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로 가거나 방법이 없어요. 도망치려고 해봤자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아니 혹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노무현 정부 때로 가게 되죠.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탄생했던 세금 바로 종합부동산세. 네. 아.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세. 자, 이 부분들이 겹치면서 사실상 세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졌어요. 종부세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세입자에게 전가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양도세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바로 늘어난 양도세만큼 매도 호가에 붙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2007년 부동산 가격 폭등 나왔을 때요. 사람들 정말 기절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 당시 집값이 30평일대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1억 5천 이런 수준이었지만 그게 갑자기 3억대로 올라오고 그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참패 당하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은 참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만 잘못됐다 하면은 맞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노무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지율이 네. 그렇게 맞아요. 낮았는데 네. 갑자기 특정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영웅으로 부상하면서 그의 모든 과거의 정책 행정들까지도 다 우상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어져 온 게 부동산 정책, 노무현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 그대로 살려놔 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종부세 다시 과세 강화하고 양도세 과세 강화하고 그러니까 늘어난 양도세만큼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그리고 또한 월세가 폭등까지. 그리고 나서 임대차 3법을 발의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이거는 음모론적인 시각이지만 네네. 이건 음모론입니다. 네. 음모론적인 시각이지만 이거 오히려 지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걸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박살내버린 거 아닌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 폭등했다라는 오명을 씌우게 만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자기네들의 우상 노무현은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인 음모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너무 많이 가고 있네요. 아니요.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해석이라는 따라주셔야 네, 돼요. 네. 그런 부분. 네, 저희 뭐 해석은 자유지만 저희 팬앤경제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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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잠시만 여러분 혹시 이 마이크 잘 들리세요? 마이크 문제 해결했다고 하시거든요. 이 마이크가 잘 들리시는지 들리면은 채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만약에 마이크가 잘 들리면 이 마이크로 계속 네.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다음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잘 잘 하시네. 다행이다. 이제 해결. 이제 해결됐네. 이제 드디어 3명에서 얘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 아. 문선진 멘토님이 목소리가 크셔서 근데 문선진 멘토님 목소리 안 들린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마이크가 저 있는데도. 네, 제가 조금 더 세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서 마이크 네, 잘 그러네. 운전해 주셨어요. 맞아요. 핸들링을 좀 네. 했습니다. 대박이야 진짜. 자 볼게요. 지금 이 기사 보시면요. 11호 대책 이후에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량이 90%나 급감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데 이 뉴스는 네. 좀 약간 선동성 기사입니다. 네. 사실상 이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량 90% 급감과 관련돼 가지고요. 네. 제가 일단 달력을 띄워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은 자, 한번 볼게요.
다음 PPT 띄워주세요. 예. 지금 10월 달력과 11월 달력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네. 10월 달력을 보게 되면은 10월에 가장 부동산으로 따지면 중요한 이벤트 10월 15일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10월 20일에 또 빨간색 박스를 갖다 쳐놨는데 네.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발표는 했지만 이 시행 시기는 바로 10월 20일부터였어요.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간 동안에는 네.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죠. 네. 왜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허가가 나와야 그렇죠.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20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도 신규로 토지 허가 구역이 못 지정되면은 그렇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중도금이랑 잔금을 치르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계약서를 쓸 네. 수가 없어요. 애초에. 애초에 20일에 계약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정을 통해서 네. 야 우리 이거 계약할 거니까 빨리 허가 받으러 가자 하면서 허가 신청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계약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일부터 사실상 15일 이내에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문제는 뭐냐? 15일 이내에 허가가 나는 경우가 정말 깨끗하다. 모든 서류가 깨끗하고 자금 출처 역시도 이 사람이 10년 만기 적금을 들어가지고 20년 만기 적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네. 너무 깨끗해. 어. 그럴 경우에는 15일 이내 허가가 날 수가 있지만 보통은 주거 지역도 같아야 돼요. 네. 그쪽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야 이게 실거주 요건으로 해석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저쪽 충청도 천안에서 살고 있다가 서울에서 집을 산다? 네. 그럼 실거주 의심이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15일 이내 허가 안 나는 네. 겁니다. 20일 또 추가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갖다 서울로 옮겨가지고 네. 아니면 서울에 내가 장사하려고 무슨 사업체를 갖다가 여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증빙 서류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걸리는 시간이 15일 이내라고 하지만 네. 좀 약간이라도 서류가 미비하다 하면은 20일 넘어가는 거는 보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군다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가 신규 지정된 게 서울 25개구 중에서 24개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20일 정도를 넘어갔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허가 기간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던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10월 20일부터 네. 최소 11월 7일까지는 계약이 나올 수가 없었다. 네. 그리고 좀 더 지연되게 좀 더 러프하게 보면은 한 네. 14일까지도 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만 일단은 7일까지로 그냥 보통은 대략 한 20일 안팎이라고 하니까 물론 더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네네. 20일 안팎이라고 하니까 10일부터 좋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20일에 계약을 갖다가 약정을 갖다 허가 신고를 한 물량이 최소 10일까지는 계약서를 쓸 수가 없었다는 부분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10일부터 계약을 갖다가 바로 유의땅 허가 났으니까 바로 계약서 쓰자. 당일날 계약서 쓰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계약 허가가 났으면은 그쵸. 임대인이 시간 맞춰야 되고 네, 임차인이 맞죠. 시간 맞춰야 되고 그 시간 조율에서 또 한 맞죠. 일주일, 2주일이 까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1월은 계약이 나올 수가 없었던 구간이었다. 지금 11호 규제 관련해 가지고 소송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이게 소송이 또 진행되면은 또 그 여러 가지 도봉구라든지 이런 지역이 또 조정 대상에서도 빠질 수도 있는 천하람 의원이 지금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천하람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돼서 이게 지정 요건이 이걸 갖다가 왜 10월 자료가 있는데 9월 자료를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네, 네. 이 주택 가격을 갖다가 산정을 해서 마치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 못하는 걸 갖다 억지로 감추려고 네. 전월거에 통계를 쓴 거 아니냐 네, 네. 하면서 이 부분 소송을 갖다가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경우는요. 재판부가 정부 편이에요. 사실 행정 소송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그 소송이 이게 천하람 의원이 정당한 주장이에요. 이게 네. 문제가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네, 네.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행정 소송과 관련된 스탠스는 웬만한 좌파 분들이 소송 거는 경우는 행정 소송에서 승소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행정 절차적 소송에서 재판부가
손들어줄 리가 없고. 손들어줄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의원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자꾸 언론화를 시키잖아요. 네. 언론을 이슈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게 재판의 승수 여부보다는 민심이란 부분을 갖다 자꾸 흔들어대는 거거든요. 그럼 민심을 갖다 흔들어대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런데 내가 안 그래도 속상했는데 그죠. 제가 만들어. 그러면서 이러한 집단 세력화가 여론이 맞아요. 집단 세력화가 이루어지면서 현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부동산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 예민하죠. 더군다나 예민할 수밖에 없는 네. 게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힘이 하나니까 맞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네. 중과세, 종부세, 주택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머리 정말 아픕니다. 복잡해져 버리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임대인과 임차인을 너무 갈라치기를 했나 버렸어요. 그렇죠. 임차인은 임대인이 무슨 악마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임대인에 대해서 뭐 전세권 설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압류 설정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여러 채 있다고 해봤자 비싼 주택들이 아니에요. 주택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빌라, 연립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압류 소송만 지금 벌써 1년 사이 4번을 갖다 경험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다주택자들 패닉 현상이거든요.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네. 지금 그럴 상황도 못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참 골마 네. 터질 대로 골마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 주신 게 정말 맞는 게 CCP 아우님이 공무원도 우왕좌왕했고 20일부터 서류를 제출하는 부동산도 우왕좌왕했다. 아델님도 공부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내 집장만 소송전이 난무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페이지에 한번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게 2022년에 부동산이 폭락한다라는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이 폭등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 그림 잠깐 아닌가요?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실제 거래량을 갖다가 비교한 자료인데요. 이건 주간 거래량을 갖다가 네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나와 있는 모든 거래량을 전수조사해서 주간 거래량을 뽑아놓은 거예요. 막대 그래프는 일간 거래량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일간 거래량은 100건 안팎에서 움직이면은 대략 한 7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1주차부터 해서 11월 5주차까지 주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거래량이 이 부분을 갖다가 체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8월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6.27 부동산 대책 효과로 인해서 거래량이 많이 빠져 있을 때 최대한 가장 많이 빠져 있을 때 이 이후에 8월 2주차부터 거래량이 서서히 회복이 나타나면서 9월 4주차, 5주차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한번 급증이 나왔고요. 12월 2주차 갑자기 거래량이 1,300건까지 떨어졌던 것은 추석 때문에 그랬던 문제였고 그리고 나서 추석 딱 지나자마자 바로 대망의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던 10월 3주차 주간 거래량이 4,680건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거죠. 앞에 나왔던 기사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렇죠. 실제 통계. 그리고 네. 이건 실제 국토교통 네.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출한 자료고요. 그리고 10월 4주차를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400건까지 박살이 났죠. 근데 앞서 달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실제 계약이 불가능한 구간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400건의 거래량은 발생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은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미 묶여 있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들 지역의 거래량만 좀 남아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사실상 10월 4주차, 11월 1주차, 11월 2주차, 11월 3주차까지 거래량이 박살나 있었으나 지금 11월 4주차부터 지금 위에가 확정 거래량이고요. 밑에는 네. 제가 추정치 신고일별로 해서 추정치를 갖다가 붙여놓은 건데 지금 거래량이 11월 4주차부터 급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 거래량은 대략 900건은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지금 한 추정치를 좀 보수적으로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네. 800건대의 거래량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의 거래량은 그러면은 8월 1주차
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래량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12월 장에 대해서는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다가 지금 거래가 체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지금 11월 거래량 추정치가 2,900건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12월 거래량은 한 4,000건은 넘지가 않을까. 그런데 지금 4,000건이 넘어가게 되면요. 네.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아주 강하게 버텨주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건의 거래량 밑으로 깨지게 되면은 하락의 여지도 있으나, 네. 근데 지금은 하락의 여지가 너무 약해요. 시장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책 없다, 대책 없다. 네. 대책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림으로써 이제 그렇죠. 할 사람들도 더 버틸 상황으로 만들어진 국면이 전환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량 3,000건이 깨진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 싶긴 하지만 지금 11월 거래량이 3,000건을 넘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다. 네. 거래가 실질적으로 거의 한 3주 동안 불가능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3,000건대가 나온다, 3,000건 안팎에서 나온다는 건요. 네. 지금 12월, 내년 1월 지나가고 나면은 내년 2월부터는 장세가 한번 다시 무섭게, 지금 여기서 또 보시게 되면 8월 1일차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다음 주에 폭등이 나왔던 게 아니라 서서히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2월 거래량이 뭐 1,000건 수준까지 나와준다고 하면은 내년 1월 거래량은 뭐 한 주간 거래량 한 1,500건 안팎에서 네. 그러다가 또 주간 거래량이 3,000건, 4,000건을 나오는 상황이 내년 2월 말에서 한 3월 초 네.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게 12월 달에 약간 좀 느려지는 게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서울에. 12월에는 좀 입주 물량이 있고요. 네. 내년 1월까지도 좀 이어지는데 내년 2월부터 또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부터는 네. 전월세 가격도 그렇고요. 매매가도 그렇고 급등의 여지가 네. 그 급등 압력이 상당히 게이지가 높아진다. 아.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이 거래량 추정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시니까 이 앞 기사랑 딱 비교해 가지고 뭔가 딱 대조가 되는 면이 있네요. 다음 기사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단기 처방으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 규제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의 문제였던 건데 거래가 이번에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부동산이 폭등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빠졌다가 다시 얼마나 반등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대화에서 네. 지난 2022년 네. 자이언트 스텝 4차례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 네. 그리고 그 직전의 가격 도대체 얼마였다가 얼마까지 가격이 빠졌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 체감을 못해요. 지역별로라든지 중국 연차별로라든지 다 너무 제각기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걸 갖다 중국 지역별로 다 25개국을 다룰 수는 없지만 중국 연차별로 갈라봤어요. 네. 과연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뭐냐, 시계열 차트가 뭐냐면은 2006년 1월부터 해서 2025년 11월까지 지금 평균 거래가인데요. 네. 중국 연차별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시계열 차트로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저 1970년대 때 만든 게 가장 많이 올라간 거네. 이게 재개발 때문인가요? 자, 우리나라의 네. 1970년대 정도 된 아파트는 네. 이제 손에 꼽아요. 그렇죠. 네, 그 손에 꼽는데 네. 거기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 음마 아파트 현대 뭐 이쪽이군요. 압구정 현대. 압구정이 제일 많아요. 압구정이 가장 많고 지금 네. 음마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아파트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대단지를 이루면서 진행됐던 것이 본격적인 흐름은 강남의 개발과 거의 같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좀 1970년대 중후된 아파트들은 이미 재건축할 만한 것들은 다 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바로 언급하셨던 음마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대치에 있는 일부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이러한 가격대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네. 신기하게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싼 거거든요. 제일 낡은 데네요. 2020년대 중공되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오. 1970년대 중후의 아파트가 가장 비쌉니다. 1970년 와. 야,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네. 이 아파트들이 가격이 빠질 때도 가장 적게 빠졌다는 거예요. 오. 하락 비율로 보게 되면은 네. 최고 정점 찍었을 때가 2022년 음.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19억 600만 원까지 갔었던 것이 지금 2023년에는 18억 5,800만 원으로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해당 가격이 24억 7,500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평균 거래가가 1970년대 네. 70년대 아파트인데. 진짜 충격적이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통계는 서울의 거의 모든 아파트들을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네. 이 오차라는 건 뭐냐? 아니 어떻게 2020년대 중후의 아파트보다 2010년대 중후의 아파트가 더 비쌀 수가 있습니까? 네. 근데 이게 바로 1970년대 이런 지역별 편차에 기인한 위치 것으로 때문인가. 그렇죠. 음. 2010년대 중후의 아파트들이 역삼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네. 이러한 지역에 2010년대 중후의 아파트들이 좀 그렇죠. 많이 포진돼 있고요. 네. 2020년대 중후의 아파트들도 강남에 좀 있습니다. 네. 개포동 쪽으로. 그런데 얘네들은 아직 실거래가가 뜨질 않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착시 현상입니다. 네. 지금 2020년대가 당연히 더 비싼데 아직 최근에 강남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거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대 중후의 아파트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오는데 네. 지금 이건 통계에 치이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집값이 많이 빠졌던 게 바로 2020년대 중후의 아파트예요. 2020년대 중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에 최고 가격을 찍었던 것이 네. 15억 9천만 원까지 찍었던 것이 13억 9,600까지 음. 떨어졌습니다. 어이구.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네. 2억이나 단기간에 빠졌네. 확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빠지고 나서 가격이 다시 반등이 예.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 금리 상승을 갖다 견뎌내지 네. 못한 사람들 하필이면은 또 이 당시에 좀 다주택자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청산과 좀 약간 맞물리면서 가격 급락이 저렇게까지 나오게 됐던 거죠. 하지만 저 당시 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빠진 곳들은 뭐 3억씩도 빠지고 그렇죠. 4억씩도 빠지고 그런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2022년 최고가 15억 9천 대비해서도 지금 1억이 더 오른 16억 9,200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 표를 갖다가 대충 보시더라도 만약 2023년 그렇게 거래가 멸종됐던 그때는 주간 거래량이 500건 안팎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네. 2022년 8월 같은 경우 만약 그럴 때 주택을 매수했다면 지금 3억 넘게 번 거죠. 그때 매수한 분들이 최고의 승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10년대 중후의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는 재미있게도 1990년대 중후 낸 아파트들은 가장 저렴하다. 서울에서 10억 미만의 주택을 거주하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1990년대 중후 낸 아파트들을 노리시면은 저때가 신도시가 많이 건설될 때였나 보네요. 그래요? 야 무슨 대표님 아니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앞서 말씀하신 걸 유추해 보니까 그러면 저기가 신도시 개발할 때 외곽지에 많이 저시기가 했겠구나 싶어서.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미리 네.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서울 평균이고요. 맞아요. 정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혹시 아셨습니까? 뭐 어떤 거? 노원구의 아파트가 네. 일기 신도시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신도시하고요. 네. 일기 네, 신도시 때 틀렸구나. 분당, 일산 뭐 지어질 때 네. 한 번 지어질 때 바로 같이 지어진 게 바로 노원. 딱 곡식이 있네. 그러니까 노원이 그 당시에는 신도시적인 네, 그런 이미지였고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노원이 최초에 개발됐을 때는요. 강남하고 집값이 비슷했어요. 때로 강남에서 좀 외곽 지역? 지금은 뭐 개포? 네. 개포보다 노원이 비쌌어요. 그 당시에.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렇죠. 하나가 땅 차이가 나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 뭐 근데 어쨌든. 낮게 시작해서 또 제일 안 오르기도 하네요. 원래 좀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재밌는 네. 부분은 네. 여기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같이 가격 높은 거랑 비교하다 보니까 네. 상승률적인 측면에는 적어 보이지만 9억 2,700짜리가 8억 2,800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거래가가. 오. 그리고 기간도
떨어진 기간이 제일 길어요. 2024년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와. 그래서 1990년대 중반의 아파트는 결코 사는 거 아니다. 1억 넘게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2022년 최고가보다 더 높아져 어쨌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고가가 나왔네요. 예, 그래 이것도 사실은 서울 전체 평균이다 보니까 아직 노동과 금강구에서는 네. 이 표 보면서 눈물 흘리죠. 아. 우리 집은 아직도 아직도 썩 바닥인데 아닌데. 아직도 최고가 대비해서 20-30% 떨어져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노도강 금강구인데 여길 갖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네.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대상 지역 묶어버렸으니 거기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여주시니까 준공 연차별로 딱 보여주니까 확실히 이해하기 딱딱 쉽고 네. 또 분석하기도 되게 재밌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딱 직전 달 11월 달에 나와 있는 상승률 플로우도 완전히 세부적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네. 자료인데 이거는 11월을 딱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어. 일별로 해서 네. 지금 네. 실거래가를 다 평균을 갖다 내서 지금 상승률을 봤더니 네. 놀랍게도 지금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외면을 좀 약간 외면 아닌 외면을 네. 받아왔던 네. 1980년대 중고된 아파트와 그리고 안 되네요. 1990년대 중고된 아파트가 어. 지금 상승률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혜택이, 앞서서 다시 앞장 잠깐만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보니까 잠깐 주식 돌렸다가 같다. 다시 돌아가 주세요. 네. 지금 1990년대 중고된 아파트 음. 가장 저렴한 아파트예요. 음. 그런데 지금 평균 거래가 9억 3,400만 원이었던 게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게 되면은 지금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네. 자, 이게 상당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러네요. 왜냐? 지금 현재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를 보게 되면 더 재밌어지는데요. 바로 대출 규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고가주택을 갖다 매수를 할 수가 없고 살 수 있는 그 가격대 걸 제일 싼 걸 많이 샀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풍선 효과에 네. 의해서 지금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여 있는 곳에서도 지금 오히려 가장 가격이 저렴한 1990년대 중고된 아파트는 아직은 좀 재건축 못하죠. 네. 리모델링 이야기 네. 빠르게 나오면 좀 나올 수 있겠으나 리모델링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재건축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1990년대가 상당히 저렴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오히려 풍선 효과로 1990년대 중고된 아파트들이 지금 이렇게 상승률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직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이 30일이 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1월 한 6일, 7일까지는 전부 다 한 취합이 다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11월 8일 이후는 아직 신고가 다 된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초반부에 보게 되면 급등처럼 보이다가 좀 완만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자료가 완성되지 않은 자료여서 하지만 지금 현재 일자 기준으로 해서 가져왔을 때 자료고요. 전부 다 취합되면은 상승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들에서 고가에 거래된 걸 갖다가 실거래 신고를 빨리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들이 가치 고가를 급격하게 올려버려요. 아니, 네. 우리 집은 우리 집은 18층인데 근데, 6층에 있는 집이 우리 집보다 더 비싸게 더 팔렸어. 맞아. 그러면 바로 고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선 공인중개사분들이 네. 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를 늦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12월 말 내년 1월 초가 되면 이 11월 차트가 다 완성될 텐데 네. 그때 곡선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거를 진짜 조금 완성된 곡선을 한번 나중에 가져와 주시면 또 보면 더 재밌겠는데요. 그러려면은 네. 계속 저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